안녕하세요. 지난 구정 때 7박 8일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베네치아로 들어가서 렌트를 해서 제가 원하는 코스로 운전을 하면서 아름다운 유럽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 패키지로 이탈리아를 일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혼자 다녀왔지만 이번엔 아내와 초동생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자유여행으로 렌트를 하며 유럽을 여행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좋은 책을 만나고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과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처럼 유럽을 자동차로 자유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화득 저자의 유럽 자동차 여행인데요. 이 책에는 코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렌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까지 이 책을 5번 이상 읽었고요. 여행하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또한 유럽 자동차 여행에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곳이 네이버 카페의 유빙이라는 카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유럽을 자동차로 여행한다는 것을 이 카페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선배님들의 수많은 여행 후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여행했는지 시작해볼까요? 저는 여행 가기 3개월 전에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으로 베네치아 인아우스로 1인당 70만원대 항공권이 나와서 예매를 했습니다. 렌트는 독일에서 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항공권이 워낙 싸게 나와서 베네치아에서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렌트는 허치의 평이 좋지 않아서 식스트에서 하려고 했지만 이번 일정에 슬로베니아로 들어가는 일정이 있어서 다시 허치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동유럽에 속해 있어서 식스트의 고급 차량은 동유럽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허치에서 동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소나타급의 차량을 렌트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득 저자가 운영하는 여행과 지도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허츠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사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 코스는 여러 여행책을 읽고 여행 카페에서 후기도 읽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성향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가는 것으로 코스를 짰습니다. 하루에 200km에서 300km 정도를 운전하고 바다, 산, 도시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코스를 짜게 되었습니다. 7박 8일 동안 베네치아,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그리고 독일 남부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 다음으로 스위스 인터라켄, 융프라우, 그리고 루체른, 그리고 밀라노, 베로나,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일정을 짰습니다.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한 유심을 갈아 끼웠습니다. 저는 유럽 2를 쓰고 아내는 유럽 3를 썼는데 둘 다 잘 연결되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자마자 먼저 허츠를 찾아갔습니다. 공항이 작아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제가 갔을 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했고요. 오토매틱만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약했던 소나타급의 차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했고요. 잠깐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계약서를 받고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량은 아우디 Q5였습니다. 풀커버 보험으로 되어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자동차의 앞, 뒤, 옆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룸미러, 사이드미러, 좌석을 저에게 맞게 조정을 하고 와이퍼 작동도 해봤죠. 주유구 확인도 하고 캐리어도 잘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구글 지도를 켜고 첫 번째 목적지인 베네치아 본섬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벗어나서 도로로 들어갈 때 가장 긴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10분 정도 많이 긴장을 했지만 조금 달리다 보니까 편해졌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한국말로 안내를 해주니까 참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거치대를 2개를 준비를 해서 저는 구글 지도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아내는 웨이즈를 켜서 과속 단속 정보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베네치아 본섬 입구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150m 거리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첫 호텔만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나머지 숙소는 하루 전이나 당일에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부킹닷컴을 이용했는데 비수기여서인지 하루 혹은 당일 예약을 해도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놓고 바로 베네치아 리알토 다리로 향했습니다.
바포레토 24시간권을 끊어서 다녔고요. 바포레토는 수상버스를 말합니다. 24시간 동안 베니스 내의 수상버스를 비롯한 트램,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후에 베니스에 도착해서 노을을 바라보며 바포레토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리알토 다리에서 사진도 찍고 산마르코 광장으로 향했죠. 구글 지도를 보고 골목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약간 헤매다가 곧 산마르코 광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허기가 져서 식당에서 피자와 스파게티를 시켜 먹었는데 저희 입맛에는 짠 편이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젤라또도 먹어봐야겠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씩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밥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전기밥솥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져왔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싸온 캔 김치, 장조림, 김, 참치, 컵라면은 정말 요긴하게 잘 먹었습니다. 휴대용 전기포트도 잘 가져왔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잘 챙겨 먹고 빛나는 햇살 아래에서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베네치아를 떠나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로 향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타니까 훨씬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고요. 이태리 고속도로는 시속 130km 구간이 많았고 우리나라처럼 톨게이트에서 톨비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드로 낼 수도 있고 현금으로 낼 수도 있죠. 처음에 현금으로 무인으로 내는 곳에서 긴장이 되었지만 한번 해보니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슬로베니아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태리처럼 고속도로 톨비를 내는 게 아니라 비넷을 사서 붙여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일권을 15유로에 사서 붙였죠. 슬로베니아에 들어서자 갑자기 유심히 먹통이 되었어요. 국경을 지나면 짧게는 2분에서 3분, 길게는 20분 정도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미리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통과할 때 구글 지도가 오프라인으로 자동 변환되어서 끊기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죠.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에 잘 도착해서 미리 예약했던 티켓을 교환하고 멋진 동굴을 잘 구경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중에 가장 긴 동굴이라고 하더군요.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동굴을 잘 감상했습니다. 숙소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리아나 도심에 잡았어요. 이 호텔도 4성급이었는데 베네치아 호텔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았어요. 주차장은 걸어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짐을 내려놓고 실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돌아왔죠. 다음날 아침에 호텔 5분 거리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을 둘러보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떠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잘츠부르크로 가는 이 길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프스를 볼 수 있었죠. 운전을 하면서도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아름다운 산과 절벽, 전에 볼 수 없었던 험한 산세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톨게이트가 나오는데 비넷이 있지만 유료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톨비를 내면서 오스트리아 비넷을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넷은 가장 짧은 기간인 10일권으로 구입을 했고요. 국경을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비넷을 확인하는 경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넷을 붙이지 않고 고속도로로 다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들어서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갔는데 유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1인당 0.5유로였고요. 동전을 넣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아까 넣었던 돈의 액수만큼 쿠폰을 다시 돌려줘서 휴게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쿠폰으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사 먹었죠. 3시간 정도 달려서 잘츠부르크 호텔에 도착했어요. 12시쯤 일찍 도착했는데 원래 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지만 일찍 체크인을 해줬습니다. 호텔에서 잘츠부르크 카드를 사서 바로 운터스베르크 산으로 갔습니다. 여기만 가도 잘츠부르크 카드 본전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776m 높이까지 12분 만에 올라갑니다. 저는 융프라우에 올라갈 때보다 훨씬 스릴 넘치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융프라우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운 느낌이 없는데 운터스베르크 산에 올라갈 때는 옆과 아래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융프라우보다 더 아찔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기 열흘 전에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눈으로 뒤덮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눈에 덮인 알프스를 보는 것도 아름다웠고 눈에 덮여 있는 잘츠부르크도 참 아름다웠죠. 다시 케이블카를
차를 타고 내려가서 차를 몰고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갑니다.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호헨잘츠부르크 성, 잘츠부르크 성당, 모차르트 생가, 게이트라이드의 거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슈니첼과 굴라쉬도 맛보았죠. 맛은 있었지만 유럽 음식이 대체적으로 짜서 자주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휴대용 전기밥솥을 가져가길 참 잘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잘츠부르크 동물원까지 둘러보고 드디어 독일로 넘어갑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있는 휘센으로 갔습니다. 운전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독일 국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검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검문하는 장소로 가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긴장은 되었지만 여권과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더니 금방 가라고 했습니다. 독일에 들어서자마자 드디어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모든 구역이 무제한으로 속도를 낼 수는 없죠.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80km, 100km, 130km. 그러다가 속도 제한 해제 표지판이 나오면 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날 약간 비가 와서 좀 아쉬웠는데 시속 188까지 밟아봤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불안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시속 200km는 가뿐히 넘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2차로에서 150, 160으로 달릴 때 1차로에서 200km 넘게 달리는 차를 많이 봤기 때문이죠. 도로 상태도 좋았고 운전매너가 좋아서인지 추월할 때만 1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합니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모두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질서를 매우 잘 지키는 편이었고 깜빡이를 켜면 양보도 잘해주고 뒤에서 푸시도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3시간씩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참 부러운 운전 문화죠. 독일은 고속도로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톨비나 비넷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달려서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엔 다리 쪽이 폐쇄가 되어 있어서 아쉬웠지만 원래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죠.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등장하는 성의 모델이고 백조의 성이라고도 하죠. 걸어서 올라가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똥을 많이 싸놓아서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 마차가 편하긴 한데 말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비위가 약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성을 둘러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다우 숙소로 갔습니다. 린다우는 스위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보덴 호수 뒤로 알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들어가기 전에 주유를 했는데요. 스위스는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독일에서 주유를 했죠. 독일은 주유를 할 때 셀프로 먼저 차에 기름을 넣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주유한 주유기의 번호를 말하면 그때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름값을 내고 여기서 스위스 비넷도 샀죠. 스위스 비넷은 1년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40프랑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었습니다. 스위스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긴장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유빙에서 선배님들이 과속으로 벌금을 많이 내셨다는 글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시속 5km만 오버되어도 벌금이 몇만 원이 나오고 많이 오버되면 몇십만 원, 매우 많이 오버되면 수입에 비례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웨이즈를 보면서 속도에 신경 쓰면서 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위스가 가장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을 잘 지키는 편이었고 뒤에서 푸시를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스위스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바로 융프라우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인터라켄 동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동신항운 쿠폰을 미리 준비해 갔는데 할인받아서 어른 2명만 티켓팅을 하면 초등생은 무료였습니다. 이 쿠폰으로 티켓을 사면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신라면도 무료로 먹을 수 있죠. 스위스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스위스 프렌즈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3번의 산악 열차를 타고 융프라우에 오릅니다. 기차만 2시간 넘게 타고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에 도착했습니다. 3570m의 전망대에 도착할 때쯤에 약간의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아이도 고산증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도 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괜찮아졌고요. 이날 날씨가 괜찮은 편이어서 여러 봉우리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간혹 이런 무모한 사람도 만납니다. 이곳의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 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신라면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날 남은 밥과 숟가락을 챙겨와서 신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었어요. 여기서 꼭 한번 먹어보시고요. 하산하면서 그린델발트도 잠시 구경했고요. 스위스 3성급 호텔로 갔습니다. 가격은 다른 지역의 호텔과 비슷한 수준으로 갔지만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 높이까지 캐리어 3개를 들고 올라가야 했죠. 시설도 좋지 않고 조식도 형편없었지만 잠만 자고 나갈 것이라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풍경
풍경은 참 좋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인터라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루체른으로 이동했어요. 실내 주차장에 잘 주차하고 빈사의 사자상과 카펠교를 둘러봤죠. 그리고 교통박물관에 가서 반나절 정도 머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서 피자 한 조각과 스파게티 한 접시를 시켰는데 20프랑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약 23,000원 정도 하는 거죠. 콜라 500ml가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하니까 물가가 높긴 하더군요. 교통박물관을 떠나서 이제 3시간 거리에 있는 밀라노로 갑니다. 스위스 남부에 있는 루가노를 벗어나서 이태리로 들어서자 차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참 많았고 뒤에서 푸시하는 차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에 온 것 같아서 반가웠지만 외국인으로서 운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조심해야 할 게 ZTL 존입니다. 거의 모든 시내의 중심은 ZTL 존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죠. 사진에 찍히는 만큼 계속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표지판이 보이면 돌아가야 하고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야 합니다. 사전에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코스를 짜야 할지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주말에는 ZTL 존이 해제되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에 밀라노에 갔기 때문에 밀라노 대성당 근처에 실내 주차장을 미리 알아보고 그곳에 차를 대고 5분 정도 걸어서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갔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각종 소매치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하며 다녀서 아무 문제 없이 관광을 잘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과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그리고 라스칼라 극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밀라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세라발레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숙소로 떠났어요. 베로나 외곽에 있는 호텔까지 3시간 운전해서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베로나 ZTL 밖에 있는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0분 정도 걸어서 베로나 아레나 극장을 구경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베네치아 공항으로 돌아왔죠. 공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유를 했습니다. 풀로 채워서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주유할 때는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기름을 넣는 방식이었고요. 꽉 채워서 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허츠 렌터카 직원에게 키를 건네줬더니 주유 상태를 확인하고 잠깐 둘러보고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고 유럽 자동차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유럽 자동차 여행의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비용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태리 일주를 할 때 모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했는데 땡처리나 최저가를 제외하고 숙소의 퀄리티나 여러가지 선택 관광을 비슷하게 잡았을 때 평균적인 비용에 비해서 렌트카 여행은 70% 정도의 비용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여행지 중심에 비싼 숙소를 구할 필요가 없고 외곽에 가성비 좋은 숙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항이 아닌 경유 항공권으로 바꾸고 숙소도 더 저렴한 곳으로 바꾸고 밥을 더 자주 해먹는다면 거의 50% 비용까지도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인데요. 제가 가고 싶은 코스를 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행 책과 여행 카페를 참고해서 어떤 곳에 갈지 생각해보고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을 나만의 코스로 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자유여행 중에는 기차, 버스를 이용하면 무거운 짐을 모두 들고 다녀야 하는데 자동차 여행은 트렁크에 싣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하며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패키지로 가면 체력적으로 부대낄 때가 있는데 자동차로 여행하면 힘들 때는 더 쉬었다가 가면 되고 목적지 근방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융프라우에 올라갈 때 날씨가 참 중요한데 패키지는 정해진 날에 가야 하지만 저희는 날씨를 확인하며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베로나로 갈지 볼로냐로 갈지 정하지 못했는데 당일날 바로 숙소를 예약해서 베로나로 정해서 가게 되었죠. 여섯 번째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관광지로 갈 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 시간, 기차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면 바로 숙소에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일곱 번째로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살츠부르크에서 휘센으로 갈 때 중간에 배가 고파서 독일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다른 관광지에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넘쳐나는데 거기엔 동양 사람이 저희 말고는 없었죠.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을 깊숙한 곳까지 자동차로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단점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직접 코스를 짜고 호텔도 예약하고 렌트카도 예약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을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죠. 패키지에서는 버스만 타고 다니면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하죠. 세 번째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에 능한 편이 아닙니다. 중학교 영어책에 나오는 영어 회화 수준이랄까요? 식당이나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돈을 지불하며 영어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할 때는 렌트를 할 때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때때로 업그레이드를 권유할 때가 있다고 해서 계약사항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팝하고 같은 통역 어플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단점에 비해 장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 코스로 유럽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어디에 갈지 미리 알아보고 코스도 짜고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읽었던 책과 카페를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